2015년 5월 26일 일본에서 보도된 한 뉴스에 효고현 니시노미야시에서 23살 여대생이 복통을 호소한 후에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새벽에 복통으로 쓰러진 여대생이 몇 시간 후에 장기 손상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했다는 거죠. 당시 쓰러진 그녀를 발견하고 구급차에 태워서 병원까지 동행했던 보호자는 같이 살던 남자친구였는데 경찰에게 이렇게 말해요. 전날 저녁에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던 거다. 이 소식은 일본에서 전해진 소식이지만 사망한 여대생 그리고 그녀의 보호자라는 이 남자친구는 모두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고로 생긴 복통이 사망으로 이어진, 그러니까 별일 아닌 건 아니지만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뉴스 속에 지나가는 소식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건이 품고 있던 진실은 따로 있었어요. 유학생이 타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알려질 뻔했던 이 사건은 경찰 수사를 통해 그 실체가 밝혀졌고요. 이 일에 제3의 인물까지 엮여 있다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충격이 컸어요. 오늘 준비한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릴게요. 사망한 유학생은 23살 조양이었습니다. 조양은 일본 효고현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건축학을 전공 중이었고요. 4학년이었어요. 졸업을 앞두고 있었죠. 그런 조양에게 취미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인터넷 방송이었어요. BJ로 활동 중이었던 거예요. 전문 BJ는 아니었고요. 그냥 학교나 집에서 혼밥할 때 카메라 켜놓고 그냥 방송하는 식 소소하게 진행을 했던 거예요. 주로 먹방을 했다고 합니다. 되게 성실한 학생이었다고 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건축가로 일하고 싶은 그런 꿈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걸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인터넷 방송에 알바까지 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이렇게 틈틈이 인터넷 방송을 하던 중에 같은 방송 플랫폼에서 BJ로 활동하던 30세 남성 김 씨가 그녀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때가 2012년 12월 2일 방송 중이었어요. 그리고 이날을 계기로 두 사람이 만나게 됐고요. 2014년 2월경에는 연인 사이로 발전합니다. 그러다가 2015년 4월부터 조양이 거주하던 집에서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살게 된 거죠. 그러다가 동거 57일째였던 2015년 5월 26일 새벽에 조양이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걸 김 씨가 발견하고 새벽에 그녀를 업고 도로로 나갔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차를 세워서 차 운전자에게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었죠. 6분 후에 구급차가 도착을 했고요. 조양은 심폐기능 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그리고 5시간 후에 사망한 거죠. 그녀가 사망할 때까지 그 모든 순간에 이 남자친구 김 씨가 함께 있었어요. 사망 이후 이제 조양의 사인을 밝혀야 해서 부검을 했는데요. 상태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얼굴, 몸통에 피하 출혈, 그리고 멍이 심했고요. 목뼈와 척추 골절까지 발견이 된 거죠. 그리고 몸통 앞뒷면으로 갈비뼈가 여러 개 골절된 것도 확인이 됩니다. 거기에 간파열, 폐 손상, 복막 손상도 있었어요. 이런 장기 손상, 그리고 그로 인한 출혈로 사망하게 된 겁니다. 이 상황에서 남자친구 김 씨는 전날 여자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말을 반복해요. 갈비뼈가 부러졌을 정도니까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교통사고로 인한 상처라고 보기에는 상처가 너무 광범위했던 거예요. 특히 이 배 부분의 상처가 너무 심했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이 차에 치이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상체가 아니라 허리 밑으로 다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거든요. 그렇다면 조양이 차에 치인 후에 쓰러져서 차 바퀴에 깔린 건 아닐까? 그래서 상체를 다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다쳤다고 하면 몸이나 옷에 바퀴 자국이 남거나 깔린 흔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형태의 상처는 없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조양의 남자친구인 김 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그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해요. 김 씨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경찰은 일단 남자친구 김 씨의 주장대로 조양이 정말 교통사고를 당했던 건지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합니다. 일단 조양은 그날 학교가 끝나자마자 바로 집에 왔었어요. 집 근처에서 오후 12시 36분에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이 CCTV에 찍힙니다. 근데 사실 길에 CCTV가 그렇게 많진 않았고요. 특히나 이 조양이 살고 있었던 맨션 입구에는 CCTV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몇 시에 집에 딱 들어왔다. 이건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일단 학교가 끝나자마자 다른 곳에 들르지 않고 집 방향으로 간 것까지는 맞습니다. 남자친구 김 씨의 주장대로라면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정말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큰 사고가 났다는 거죠. 실제로 교통사고 신고가 들어온 게 있는지 경찰이 찾아보는데 조양의 이동 경로라던가 그 살던 맨션 근처에서 교통사고 신고가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단 한 사람도 없었고요. 결국 김 씨의 교통사고 주장, 그 주장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일본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통해서 조양이 사고가 아닌 폭행에 의해 사망했다고 추측했어요. 그래서 정황상 가장 유력한 용의자 김 씨를 상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거짓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사실 이렇게 될 정도의 사고였는데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고 있었다는 것부터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김 씨는 폭행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고요. 아주 일관되게 조양이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 귀가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짓말 테스트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더니 그건 또 거부를 해요. 정말 경찰에게 진실을 알리고 싶고 내가 너무 억울하고 내 혐의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본인이 나서서라도 거짓말 탐지기를 하자고 했겠죠. 정리해보자면 일단 사망 전날 조양이 학교에 정상적으로 갔던 건 CCTV를 통해 확인이 됐죠. 귀가할 때는 자전거를 타고 올 수 있을 정도니까 목숨을 위협할 만한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집에 도착한 후에 벌어졌을 확률이 높을 겁니다. 자전거를 탄 CCTV 영상이 찍히고 13시간 후에 심정지가 왔고 이후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13시간 안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조양에게 생겼을 거고 귀가 후에 외출한 흔적은 없었으니까 범행 현장은 집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집안에 함께 있었던 사람, 김 씨가 가해자일 가능성, 여기에 설득력이 생기는 거고요. 경찰은 김 씨와 함께 동거하던 조양의 집을 수색하는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혈흔이라는 게 단 한 점도 안 나와요. 몸을 다친 상태를 보면 아무리 정말 김 씨의 주장대로 밖에서 다쳐서 들어왔다고 해도 어디에라도 한 군데 혈흔이 묻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발견되지 않은 겁니다. 누가 마치 지웠던 것처럼. 지워진 건 혈흔뿐이 아니었어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갔던 휴대폰 대화 기록, 이런 게 다 지워져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일본 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찰이 조양이 김 씨에게 폭행당했다는 증거를 찾아내지를 못해요. 그렇게 끝내 상해를 입증할 물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김 씨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게 물증이 없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경찰이 조양의 과거 진료 기록들을 쭉 뽑아서 살펴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동거를 시작한 지 5일 차에 조양이 턱뼈 골절, 그리고 입속에 엄청 큰 상처를 입고 치과에 방문한 기록이 발견됩니다. 턱 두 군데에서 골절이 발견됐고 결국 이 턱에 핀을 박는 정말 큰 수술까지 했었다고 해요. 전치 6개월이 나오는 큰 부상이었죠. 당시에 조양은 의료진에게 계단에서 넘어져서 부러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의료진은 이 말을 믿지 않았어요. 전문가가 봤을 때는 이건 진짜 맞은 게 분명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혹시 맞았냐 이렇게 여러 번 물어봤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조양이 웃으면서 넘어져서 다친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당사자가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데 의료진이 이걸 가지고 신고를 한다거나 더 도와줄 수는 없었던 상황인 걸로 보여요. 경찰은 이 치료 기록을 근거로 해서 김 씨를 상해치사로 다시 체포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김 씨와 조양의 휴대폰 대화 내용도 복원이 됩니다. 이게 지금 김 씨가 돈 문제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일방적으로 조 씨를 몰아붙이고 협박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조양은 김 씨의 협박에 미안하다면서 잘못을 빌고 있습니다. 사망 전날에 주고받은 대화에서도 보면 김 씨는 조양이 돈을 구해오지 못했다고 비난을 하고 있었고 조양은 계속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고 있죠. 이 사진은 조양이 자신의 위치를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김 씨에게 전송한 기록이에요. 그 밖에도 뭐 자신의 부상 흔적 이런 것들을 찍어 놓은 사진들도 발견이 됩니다. 대부분 화상을 입거나 상처에 붕대를 감아 놓은 거, 멍이 든 사진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토대로 경찰은 김 씨를 데이트 폭력 가해자로 판단했죠. 자, 그런데 이 사건에 조양과 김 씨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어쩌면 이 사람도 공범일 수 있는 인물인데 사실 이 조양이 살던 집, 그 맨션에 두 사람만 살고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두 사람과 함께 살던 사람, 21세의 김양이 있었어요.
이 세 명이 한 집에서 동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자 둘에 남자 하나 이렇게. 당시에 조양이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왔을 때 뒤늦게 김양도 병원에 왔었거든요. 이때 경찰이 봤던 되게 이상한 장면이 있었어요. 남자친구 김 씨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여자친구보다 이 따라온 김양을 더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물어봐요. 둘이 무슨 관계예요? 이때 김 씨가 황당한 대답을 합니다. 조양은 내 약혼녀고요. 김양은 제 애인입니다. 이 관계는 조양도 합의한 관계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누가 들어도 이해하기 힘든 말이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경찰이 이 병원에 왔었던 조양의 지인에게 이런 게 혹시 한국에선 일반적인 문화입니까? 약혼녀가 있고 애인이 있고 이게 일반적인 문화입니까? 이렇게 되물었을 정도였다고 해요. 김 씨는 조양이 자신이 바람 피우는 걸 이해해줬고 조양이 먼저 셋이 함께 살자고 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건 본인 이야기예요. 함께 살던 그 21세의 김양은 김 씨가 길에서 차를 멈춰 세우고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할 때 그 현장에도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구급차를 타고 같이 병원에 오지는 않습니다. 할 일이 있었거든요. 구급차를 탄 조양과 김 씨가 떠나고 나서 김양은 조양의 원룸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그 새벽 그 늦은 시간에 수건 10장으로 집 전체를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이때 세탁기도 돌렸는데요. 대부분 조양이 입던 옷과 사용했던 물건들이었어요. 눈에 띄는 건 조양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 입고 있었던 그 옷이 세탁기에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 밖에도 다친 조양이 쓰던 붕대, 탈지면 이런 것까지 다 깨끗하게 세탁이 된 상태였어요. 이렇게 현장을 다 치웠기 때문에 경찰이 감식을 할 때 집안에서 아무런 혈흔이나 증거를 찾지 못했던 거죠. 지금 가장 해서는 안 될 그 현장의 증거 인멸을 한 거예요, 김양이. 그런데 김양은 기소되지 않습니다. 그 청소를 했던 행위가 김 씨의 폭행을 숨기기 위해서 혹은 조양이 김 씨의 폭행으로 사망했다는 걸 숨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은 입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뒷받침해줄 증거는 없으니까요. 경찰은 결국 김양의 증거인멸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고요. 김양이 체구가 작고 폭행 가담 흔적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풀어줍니다. 결국 김 씨만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가 돼요. 2016년 5월 9일 고배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려요. 재판 첫날 김 씨가 출석했는데요. 눈물을 흘리면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자신은 사망 전날 방송을 하면서 밤을 샜다가 학교 가는 조양을 배웅해줬고 얼마 후에 조양이 집에 돌아온 것도 봤는데 본인은 계속 잠들었다 깨는 걸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조양 사망 당일에도 새벽에 잠들었다가 깼더니 조양이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김 씨의 변호인, 이 변호인이 이건 마치 정말 변호를 위한 변호를 하는 것처럼 저는 보였거든요. 되게 황당한 가능성을 주장해요. 조양이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 귀가했을 가능성, 그리고 귀가하는 길에 괴한을 만나서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 그리고 집 안에 들어온 괴한에게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 결국 종합을 해보자면 조양이 김 씨의 폭행 때문에 사망한 게 아니라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변호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돈 때문에 조양을 폭행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그녀가 학점이 좋지 않아서 학비 할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돈을 빌린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조양의 돈이 김 씨에게 입금된 흔적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은 그렇게 입금된 것도 몰랐고 평소에 조양이 그러니까 내가 방송할 때 쓸 용품을 사라고 돈을 줬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입금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재판 둘째 날에는 김 씨가 자신의 애인이라고 했던 김양이 증인으로 참석을 합니다. 그녀는 조양과 김 씨가 구급차에 실려가고 집으로 돌아와서 청소를 한 이유에 대해서 언니가 집에 돌아왔을 때 좀 집이 깨끗한 게 낫다고 생각해서 청소를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모른다. 나는 그냥 잤다.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대충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김 씨의 무죄를 믿는다라는 말과 함께 증언을 마무리했죠. 2016년 5월 23일에 재판 결과가 나와요. 김 씨는 결국 상해치사로 징역 8년을 받게 됩니다. 2023년 올해 출소 예정이고요. 이미 출소를 해서 한국으로 돌아와 있을 수도 있어요.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을 상해치사 죄목만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돈이라는 확실한 의도를 가진 폭행으로 숨지게 한 거라면 이건 상해치사가 아니라 살인이겠죠. 그러려면 김 씨가 조양에게 갈취한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그런 수사가 사실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살인이라면 증거를 인멸한 김양에게도 죗값을 물 수 있어요. 그런데 상해치사라면 김양에게 죗값을 물 수가 없습니다. 직접 폭행을 가한 사람만 처벌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재판에서 고려되지 않은 아쉬운 점이 또 하나 있어요. 동거한 지 5일째 턱뼈 골절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의료진이 봤을 때는 이건 진짜 누구한테 맞아서 생긴 골절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재판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단 말이죠. 이게 고려됐다면 살인까지는 못 가더라도 사실 상습 폭행의 죄는 물을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딱 사망 전날에 있었던 단순 폭행 상해만 고려됐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처벌이 높질 않아요. 결국 들어갔다 바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처럼. 재판은 이렇게 마무리됐는데 그럼 김양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녀는 조양이 사망하고 얼마 뒤에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모님이 살던 집으로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가출한 상태였거든요. 김양이 20살 때 김 씨를 만나서 그때부터 사귀게 됐는데 김 씨가 이제 김양에게 약을 먹이고 성관계를 했었대요. 근데 그 정황을 김양의 부모님이 알게 됐던 거죠. 거기다가 김양이 취직해서 번 돈, 이걸 다 김군에게 입금했었던 적도 있었고요. 부모가 당연히 정상적인 부모라면 이런 관계를 찬성할 수가 없겠죠. 반대가 엄청 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부모님이 반대하니까 가출을 해버린 거죠. 현재 김양의 행방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김 씨가 예전에 사귀었던 여성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직업은 없고 그냥 게임하면서 자신이 사귀었던 여자들에게 집착하고 돈 갈취하고 때리고 그냥 그러고 살았대요. 이게 일상인 사람이었죠. 폭행의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이종격투기를 하는 사람처럼 때렸대요. 그녀들의 증언처럼 실제로 이 숨진 조양도 그녀들이 맞았다고 하는 곳과 비슷한 부분에 유독 심한 피하출혈과 멍이 있었습니다. 한 전문가가 조양의 상태를 보고 분석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흉복부하고 몸 앞뒤로 상처가 나타났거든요. 이걸 보면 아마도 김 씨가 조양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상태로 발로 밟았거나 어떤 둔탁한 도구를 사용해서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김 씨 취미가 운동이에요. 방송하거나 SNS에서도 되게 몸을 강조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실제로 세 사람이 살던 원룸에 들어가 보면 김 씨가 사용하던 운동기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썼던 그 둔탁한 운동기구들이 그 폭행의 도구로 사용됐을 수 있죠. 조양은 김 씨와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턱뼈 골절에 고막 천공, 갈비뼈 골절까지 극심한 폭행을 계속해서 당해왔던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김 씨에게 사생활을 보고했어야 할 만큼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도망가지도 못한 채 계속 고통받아 왔겠죠. 가족이나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상담하거나 도움을 요청해보지도 못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8년을 선고받게 된 과정, 김 씨가 갈취한 돈의 흐름이 파악되거나 그간의 폭행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그러니까 단지 사망 하루 전의 폭행에 대해서만 죗값을 물었던 이런 과정들도 사실 딸을 허무하게 잃은 부모나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출소 후에는 일본에서 추방이 되고 아마 한국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 이미 왔을 수도 있겠지만요. 앞으로는 어떻게 살지, 과연 변화된 삶을 살게 될지, 또 다른 비슷한 범죄로 다시 뉴스에서 보게 될지 염려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살지 눈에 그려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2015년 5월 일본에서 발생한 효고현 유학생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